매일같이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그리고 게임기에 이르기까지 잠시 저장하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의 대표 주자 램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십수년 동안 세계 시장을 꽉 잡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최근에는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AI용 프로세서에 널리 탑재되면서 이 분야가 점차 대중적인 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른바 CXMT 창신 메모리가 절대로 따라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D램의 초격차를 조금씩 줄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D램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다양한 종류별 특징, 그리고 각 메모리 제조 기업들의 경쟁 상황까지 한꺼번에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램은 영어로 Dynamic Random Access Memory의 줄임말인데요. 여기서 Dynamic은 메모리에 저장된 전화 전기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흘러나가서 Refresh라는 과정을 통해 주기적으로 전기를 보충해줘야 한다는 특징을 의미하죠. 우리가 흔히 컴퓨터에서 램이라고 부르는 메인 메모리가 바로 D램 계열에 속하는데요. 스마트폰의 작업 메모리도 대부분 D램입니다. 게임을 실행하거나 인터넷 창을 열 때 그 프로그램 데이터가 D램에 잠시 저장됐다가 CPU 혹은 AP가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가져다 쓰는 것이죠. SSD나 하드디스크 같은 저장 장치가 창고처럼 많은 걸 오래 보관하는 역할이지만 꺼내고 넣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과는 달리 D램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임시 작업 테이블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D램이 왜 시간이 지나면 전기가 새어나갈까요? D램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주 미세한 셀 구조들이 빼곡하게 배열되어 있는데 이 셀은 축전기와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축전기를 물탱크라고 트랜지스터를 그 물탱크에 달린 물꼭지라고 본다면 물을 가득 채워두면 1을 저장한 거고 물이 다 빠져나가면 0을 저장한 거라 볼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물탱크는 완전 밀폐가 아니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서서히 새어나갑니다. 결국 물을 채워줘야, 즉 전하를 보충해줘야 이 1과 0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과정을 Refresh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D램 말고도 메모리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D램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USB 메모리나 SSD에 쓰이는 NAND 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비휘발성이 장점이지만 D램보다 읽기 쓰기 속도가 더 느리죠. 반면 Static RAM, SRAM은 CPU 레지스터나 캐시에 들어가는 메모리로 D램처럼 계속 리프레시할 필요가 없고 전원이 들어오는 동안 스스로 데이터를 유지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싸고 같은 면적에서 저장할 수 있는 양이 D램보다 적다는 단점이 있죠. D램은 휘발성이라서 전원을 끊으면 저장된 정보가 모두 날아가지만 똑같은 휘발성인 SRAM보다는 훨씬 더 큰 용량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 비휘발성인 NAND 플래시보다 읽고 쓰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PC의 메인 메모리, 스마트폰 램, 게임 콘솔의 메모리, 그래픽카드의 GDDR 등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D램이 없다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하드나 SSD에서 직접 데이터를 꺼내야 하니 매우 느린 속도로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시로 스마트폰 램 용량이 부족하면 여러 앱을 동시에 실행했을 때 자꾸 앱이 새로 고침되거나 앱이 뻗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D램 공간이 부족해서 이미지를 계속해서 SSD나 NAND 영역에서 다시 불러와야 하기 때문이죠. 정리해보면 D램은 휘발성이지만 대용량을 비교적 싸게 구현할 수 있고 속도도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자기기의 작업 메모리로 가장 많이 채택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D램을 만드는 과정의 기술, 즉 D램 공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웨이퍼 위에 미세한 회로를 새겨서 만드는 구조인데 이때 얼마나 더 좁은 면적에 더 미세하게 많은 셀을 직접 할 수 있느냐가 핵심 경쟁력이죠. 예전에는 회로의 선과 선 사이, 즉 선폭이 30, 20, 10나노미터 이런 식으로 나노미터 단위를 직접 표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 수치만으로 실제 공정 기술을 정확히 표현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회사들은 1X, 1Y, 1Z, 1A, 1B처럼 공정 세대를 구분하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1X, 1Y, 1Z는 대체로 18나노미터에서 15나노미터 수준을 가리키고 1A, 1B는 그보다 더 미세한 세대를 의미하는데요. 숫자나 알파벳이 진행될수록 더 좁은 면적에 더 많은 셀을 넣을 수 있게 되는 코드명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는 17.5나노미터 등으로 표시하는 로직 공정과 달리 D램에서는 실제로 나노미터 숫자를 공개해도 공정 기술이 로직 반도체와 다르게 적용되는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경쟁사끼리 나노미터 스펙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대신 1A 공정, 1B 공정식으로 세대를 구분해 한 세대씩 진보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이렇게 점차 미세화를 진행하는 이유는 똑같은 웨이퍼 면적에서 더 많은 칩을 뽑을 수 있어 싸게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동시에 동작 전압도 낮출 수 있고 속도도 높일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이 있죠. 또한 미세해질수록 결함 관리가 어려워지고 공정 장비와 기술이 훨씬 복잡해져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업체들도 치열하게 R&D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AI 서버나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는 칩을 여러 층으로 쌓아 극한의 대역폭을 실현한 HBM 시리즈가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고요. 모바일 기기에서는 배터리 사용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LPDDR 계열이 더욱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D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계속해서 발전 중인 핵심 반도체인데요. 여기서부터는 D램 중에서 중요한 세부 종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나 서버에서 많이 쓰이는 DDR이 있죠. 우리가 보통 DDR 메모리라 부를 때 그 정식 명칭은 더블 데이터 레이트의 메모리입니다. DDR은 클록 신호의 상승 엣지와 하강 엣지 둘 다를 활용해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한 번의 클록 주기에서 2배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싱글 데이터 레이트 D램은 오직 클록이 올라갈 때만 데이터를 전송했으므로 같은 클록에서도 DDR이 SDR 대비 2배의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DDR1부터 DDR5처럼 세대가 올라갈수록 메모리 모듈의 속도와 전송폭, 전압 핀 배열 등이 변해왔죠. 최근 DDR5는 더 높은 전송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전력 효율도 개선되어 하이엔드 PC나 서버에서 점차 채택률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모바일 기기용으로 주로 널리 사용되는 로우 파워 DDR, LPDDR을 보겠습니다. LPDDR은 이름 그대로 낮은 전력으로 동작하는 DDR을 뜻하는데요. PC 서버용으로 DDR이 고성능을 주안점을 둔다면 LPDDR은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처럼 배터리로 돌아가는 환경이나 최근 AI 데이터 센터에 탑재되는 엔비디아의 GB200과 같은 제품에서 GPU의 과도한 전력 소모에 대응해 저전력으로도 용량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전력 절감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가지고 있죠. LPDDR은 우선 DDR에 비해 전압부터 대폭 낮추었습니다. 예를 들어 LPDDR4는 약 1.1V, LPDDR4X는 0.6V 수준으로 구동하는데 일반 DDR4가 1.2V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전력을 상당히 아낄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내부 신호 설계도 모바일 환경에 맞게 최적화돼서 슬립 모드나 노이즈 억제 같은 방법으로 불필요한 소모 전력을 줄이게 되죠.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규격으로서 LPDDR5, 5X까지 나온 상황에서 모바일용 역시 고성능을 요구하는 요즘 LPDDR5, 5X는 이미 데스크톱용 DDR4를 넘어서는 성능도 가능할 정도로 발전 중입니다. 다만 모바일 기기는 열과 전력에 제한이 있으니 PC용 DDR과는 지향점이 조금 다른 것이죠. 한편 이번 CES 2025의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발표한 차세대 게이밍 그래픽카드 RTX 50 시리즈에 탑재된 그래픽 DDR, GDDR을 알아봅시다. PC용 DDR, 모바일용 LPDDR과 달리 그래픽 카드가 3D 그래픽이나 게임 처리용으로 특화된 초고속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CPU가 일반 연산을 위해 DDR을 쓴다면 GPU는 3D 렌더링, 고해상도 처리 등에 특화된 GDDR을 씁니다. 게임에서 수많은 텍스처나 모델 데이터를 초당 어마어마하게 주고받아야 하는데 GDDR은 그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불러올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죠. 이는 아무래도 3D 그래픽이나 게임은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고 프레임 레이트가 높거나 해상도가 높을수록 필요 대역폭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상황. GDDR은 저전력이나 발열에 신경은 쓰지만 무엇보다 빠른 속도가 최우선이라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픽카드에 거대한 방열판이나 방열 팬이 달려있는 것을 주로 볼 수가 있는데 전력 소모가 많아져도 열을 식혀줄 수 있는 장치를 해놓은 것이 특징인데요. 결과적으로 초고클럭 그리고 초광대역을 확보해 DDR이나 LPDDR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달성합니다. 최근 널리 적용된 GDDR6X의 경우 엔비디아의 일부 그래픽카드에서 사용하는 PAM4, PAM4 기술로 이전 세대보다 2배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전송하기도 하는데요. PAM4는 0과 1 대신 4단계의 높낮이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한 번에 실어나를 수 있는 정보를 2배로 늘린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트럭 한 대에 원래 2칸씩 물건을 실었다면 이제 4칸씩 넣어버리는 방식이죠. 또한 이번 CES에서 발표된 엔비디아 RTX 50 시리즈에 적용된 GDDR7의 경우 클럭과 신호 처리 기술을 더욱 개선해 21GBps 이상의 속도를 목표로 한다고 하니 그래픽 성능은 더욱 놀라워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메모리, 이름부터 살벌한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초고대역폭 메모리로 여러 개의 D램
HBM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3D 적층 구조를 채택하는데요. DDR, LPDDR, GDDR은 기본적으로 칩이 2D 평면에 펼쳐져 있다면 HBM은 고층 빌딩처럼 칩을 층층이 쌓아버린다고 생각하면 되죠. 굳이 칩을 쌓는 이유는 대역폭, 즉 1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양을 극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2D로 넓게 펼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칩을 겹겹이 쌓고 내부를 관통하는 통로를 늘려버리면 한 번에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또한 동일 면적 대비 용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죠. HBM의 핵심 기술이라 불리는 Through Silicon Via, TSV는 실리콘 칩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전극 배선인데요. 마치 고층 빌딩에 수직으로 뻗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1층에서 10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HBM 칩 내부에서도 데이터가 층간 이동을 초고속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HBM은 괴물 같은 대역폭이 필요한 곳에 널리 사용되는데요. 특히 최근 AI 서버, 슈퍼컴퓨터, 프로급 그래픽 워크스테이션 등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당 수백 기가바이트에서 몇 테라바이트까지도 주고받아야 하는 곳에서 HBM이 빛을 발합니다. 현재 HBM2, HBM2E, HBM3, HBM3E 세대를 거치며 대역폭이 800GB/s에서 1TB/s 같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당연히 발열도 엄청나기 때문에 전문적인 쿨링 설계가 필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LLW D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Low Latency Wide I/O D램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지연 시간을 낮추고 내부 버스 폭을 넓힌 메모리입니다. AR, VR, IoT 기기, 로보틱스 등에서는 사용자의 동작이나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인지 처리해서 바로 반응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VR 헤드셋에서 사람이 머리를 돌리는 순간 바로 화면이 따라가지 않으면 멀미가 유발될 수 있죠. 이런 환경에서는 데이터 전송 속도, 대역폭도 중요하지만 요청하고 실제 응답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 레이턴시 자체를 극도로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로우 레이턴시, 즉 요청과 응답 사이의 딜레이를 최소화해 실시간 반응성을 극대화하는 요구가 나타났고, 여기에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폭을 키워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주고받아 지연을 줄이는 것이죠. 또한 모바일 임베디드 환경에서는 전력 제한이 심하므로 LPDDR처럼 낮은 전압, 슬림 모드 활용 등으로 불필요한 소모를 최대한 억제해야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으로는 AR, VR 헤드셋과 같이 사용자의 시선 변화나 동작에 즉각 반응해야 하므로 지연 시간이 매우 중요한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센서, 로봇 제어 등 실시간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대응해야 하는 IoT 제품들에 사용되며, 애플의 비전 프로에는 SK 하이닉스의 LLW D램이 탑재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지금까지 D램에 대한 기초 개념부터 DDR, LPDDR, GDDR, HBM, LLW D램 등 다양한 종류의 특징, D램 공정 미세화인 1X부터 1B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 AI 시대와 모바일 시대에 맞춰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D램이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그 안에는 용도와 성능 지향점에 따라 온갖 기술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선 전력이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선 대역폭, 또 어떤 상황에선 지연 시간이 핵심이 되는 식으로 목표가 달라지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메모리 기업들은 계속해서 D램 집적도를 높이고 전력 효율을 올리고 대역폭과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 상황. 최근 중국의 CXMT처럼 뒤늦게 뛰어든 업체도 이 D램 초교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향후 메모리 시장의 판도 변화도 지켜볼 만합니다. D램 시장의 치킨 게임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더욱더 극한의 공정 미세화와 함께 첨단 패키징 기술을 토대로 한 HBM부터 저전력 기반의 LLW D램까지 차세대 메모리를 위해 여전히 수많은 엔지니어들과 연구원들이 끝없이 달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세계 최고의 메모리 업체들에서 1X부터 1B로 불리는 D램 공정 미세화를 통해 더 좁은 면적에 더 많은 셀을 담고 더 빠르고 전력 효율 높은 D램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수많은 보고자료와 실험, 연구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수행하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 화이팅의 의미로 샤우팅하고 있는 안내공학 에러였습니다.